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 등으로 소폭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며 30개월째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LTV와 DTI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주중 요금 할인을 없애는 등 할인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던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부 김창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이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로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낸 것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일 전날보다 0.15% 내린 2073.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2080선을 돌파한 이후 2거래일 연속 소폭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으로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 개인의 매도로 206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폭을 확대해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080선 근처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거 매물을 쏟아내면서 순매도 기조로 전환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2,563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1,829억 원, 외국인이 666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45% 하락한 것을 비롯해 통신, 제조업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은행은 4.14% 올랐으며 의류정밀, 종이목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실적 부진과 배당 실망감에 전날 4% 넘게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이날에도 3.8% 하락하며 129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보름여 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2천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현대차, 신한지주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르며 하루 만에 반등했고 KTNG도 배당 기대감에 0.9%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9% 오른 541.09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228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037.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설명해 주십시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관련법 개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2016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관련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2015년부터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5년 법인소득을 기반으로 2016년에 지급하는 배당 수령액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당 확대 방안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배당주 투자 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S&I 강남 파이낸스 센터 PB팀장은 지금 배당주에 투자한다 해도 분리과세 혜택이 당장 적용되지 않겠지만 배당주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혜택이 1년 뒤로 미뤄지면서 배당주의 생명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 등으로 소폭 둔화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5월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둔화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2%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는 14.2%, 국산 쇠고기는 8.7% 등으로 축산물이 오름세였지만 양파는 마이너스 36.3%, 시금치는 마이너스 37.8% 등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선진국 판매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면서 30개월째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5.7% 증가한 48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와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G3가 해외 시장에 출시됐고 미국과 일본의 철강 시황이 회복한 점 등이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한 EU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수출품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 데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휴가 기간이 이달에 잡혀 지난달 조업 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 0.0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번 LTV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6억 원 초과 아파트값이 0.03%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호재까지 겹치며 0.08%로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주중 요금 할인을 없애는 등 할인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던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코레일의 할인요금 체계 개편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할인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시급한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보고 할인요금 개편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철도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방만 경영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KTX나 무궁화호 등의 열차의 할인요금 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 9월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만기를 막지 못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이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정했다고 하는데 증권부 구경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당시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TY 석세스 등 동양 계열사들의 투자한 인원이 41,398명, 전체 투자액은 1조 6,99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이 28,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투자액도 8,698억 원에 달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9,885명의 투자자가 2,148억 원을 투자했고 동양레저는 5,102명이 1,66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8,657명이 2,919억 원을, TY 석세스는 4,776명이 1,59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이번 불완전 판매 여부 대상 인원은 4만 1,000명 가운데 1만 6,015명입니다. 4만 1,000명 가운데 지난 2월까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인원 2만 1,034명 가운데 조정 신청 취하 등을 감안한 인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각 회사별로 얼마씩이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1만 6,015명 가운데 불완전 피해가 확정된 사람은 1만 2,441명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동양은 투자 금액의 64.4%를 받게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평균 6,44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560만 원은 피해액이 됩니다. 64.4%는 동양의 회생 절차에 따라 결정된 현금 변제 비율 45%를 45%에 10년 동안 받는 비율을 타감한 37%, 여기에 회생 절차에 따른 출자 제한으로 받은 동양 주식의 가격 하락을 반영해 10%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배상 비율 2.7%를 더하면 동양 피해자들은 약 64%가량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됐습니다. 동양시멘트는 투자 원금의 83%를 받을 수 있고 동양레저는 66%, 동양인터내셔널은 44.9%를 받습니다. 회수 비율이 다른 이유는 법원에서 각사별로 회생 계약안에 따라 자산 등을 처리한 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현금 변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3%를 받는 동양레저의 현금 변제 비율은 79%였고 동양인터내셔널은 26%에 불과했습니다. TY 석세스는 계열사 출자 등으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워 불안전 판매 판단 여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해자 12,000명에 대해서 이 배상 비율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피해자들의 나이와 투자 경험, 투자 규모 등을 세분화해 개인별로 배상 비율을 차등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배상 비율 5%, 80세 이상 투자자는 10%를 더해준 반면 회사채 투자 경험이 30회 이상인 투자자는 2%에서 10%가량 배상 비율을 차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 투자 경험이 없는 80대 투자자가 동양시멘트에 1억 원을 투자했으면 평균 회수율은 83%, 8,300만 원이지만 배상 비율 20.3%에 10%포인트를 더해 30.3%를 적용해 최종 회수 금액은 8,500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 받아가게 됩니다. 반면 30회 이상 투자한 투자자는 최대 200만 원 이상 덜 받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인별로 이 자신의 배상 비율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 건지요? 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상세히 기술한 조정서를 투자자 1만 2천여 명의 집으로 등기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시간은 약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투자자들은 조정서를 받은 후 조정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20일 안에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조정서는 우편으로만 배송되기 때문에 조정 의견 결정도 우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네,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니만큼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업계 올해 임단협의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GM과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임단협을 무난히 마무리했지만 이 현대기아자동차 노사는 이에 대해서 완강히 맞서다 결국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자동차업계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통상임금 이슈로 뜨겁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놔 전국 금속노조는 일찌감치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각 지부에 전달해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일찌감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GM은 23차 교섭까지 진행한 끝에 올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지난 31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조의 단협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자동차업계 중 가장 먼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논쟁을 막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음으로써 당면한 환율 하락 등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이목은 현대기아차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2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인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2년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에서 단 한 차례도 변화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15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18일부터 계열사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측이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정기상여금 제도를 수술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본급보다 덜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을 많이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고 노조 역시 조합원들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 급급해 고정임금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정성과 일률성이라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광대역 LTA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통사들이 올 연말에 더 빠른 서비스, 기존 LTE보다 무려 4배나 빠른 3밴드 LTA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대역 LTA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신 휴대폰도 연말이면은 구형이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 통사들의 속도 전쟁,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E의 3배 속도인 초당 225메가비트, 영화 한 편을 40초면 받는 광대역 LTE가 전국 상용화에 들어간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광대역 LTE는 20MHz와 10MHz 주파수 2개를 묶은 2차선이었다면 여기에 10MHz 주파수를 하나 더 추가해 3차선으로 영역을 넓힌 게 3밴드 LTE입니다. 이 3밴드 LTE는 기존 LTE보다는 4배, 광대역 LTE보다는 1.5배 빠른 속도를 보여 약 1GB 용량의 영화를 18초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사들의 계획대로 올 연말 초당 300메가비트 속도를 지원하는 3밴드 LTE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기존 단말기는 출시 6개월 만에 구형폰이 돼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더욱 빠른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교체 주기가 짧아져 결국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소비자들은 3G나 LTE만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속도에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서 그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휴대폰 제조사들은 광대역 LTE 시장을 잡기 위해 기존 스마트폰 출시 2달 만에 신형 모델을 내놓고 출고 가격도 인상했습니다. 갤럭시 S5의 경우 LTE 모델은 89만 원대였지만 광대역 LTE 모델은 94만 원대로 올랐고 G3 역시 광대역 LTE를 지원하는 G3 캣6 모델은 9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휴대폰을 이용한 콘텐츠의 용량이 커지고 있는 데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속도 경쟁은 불가피한 노력이라는 입장입니다. 올 연말에 3밴드 CA가 상용화하게 되면은 고객분들은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어서 트래픽 걱정 없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라든지 비디오 LTE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향한 이동통신업체 간의 경쟁으로 통신 속도는 1년 사이 3배나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휴대폰을 구형폰으로 전락시키는 이통업체 간의 속도 경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소비자들의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올 하반기 건설사들이 아파트 8만 6,9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또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완화돼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한층 쉬워질 전망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이기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쏟아내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공급 규칙과 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의 차별을 없애고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할 예정에 있고요. 무주택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 교체 수요자도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탈 수 있는 청약규제를 완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올 하반기에만 88개 단지 86,957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58,339가구보다 49%나 늘어난 물량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에 총 9,2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위례시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운암역 푸르지오는 630가구 모두 중소형인 84제곱미터로 설계됐습니다. 2017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운암역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세롬동 2-2 생활권에는 3,100여 가구가 건립되며 전용 면적은 59에서 110제곱미터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중심 상업지구, 문화국제 교류지구 등과 인접해 있어 쇼핑, 외식, 금융 등의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한화건설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4,4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840여 가구보다 5배나 늘어난 물량입니다. 9월에 분양 예정인 수원 건선 1차 꿈의 그리는 1,300여 가구 규모로 단지 주변에 고금산이 있고 상수천을 조망할 수 있어 주거 환경이 뛰어납니다. 12월에는 용인 상현동 꿈에 그린 520여 가구도 공급됩니다. 대림산업은 강남권 재건축과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4,4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50가구가 분양되는 아크로 리버파크 2차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단지와 연결돼 한강시민공원과 설해섬을 거닐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 1-4 구역에 1,2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이편한 세상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규제까지 풀자 건설사들도 분양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분양시장이 주택경기 회복세를 가늠해볼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